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안호기 논설위원의 강남 잔치는 끝났다, 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6% 넘게 올랐다. 올해 주택거래량은 사상 최대인 1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새 아파트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오피스텔과 상가 가격도 상승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거의 10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구가했다라고 말했다. 한없이 오를 수만은 없는 게 집값이다. 상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깨 부근까지 치솟은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만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요인은 거의 없다. 더 풀어줄 게 없을 정도로 규제를 잔뜩 완화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부양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에 흘러들어가는 은행의 돈줄을 쥐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비판 중에 하나는 강남 특혜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더 많이 뛸 것이라는 우려였는데 사실이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6.3%였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8.3%, 서초구는 8.1%였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다. 강남 특혜 논란에도 정부가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대거 푼 것은 이른바 강남 낙수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길래 강남에 불을 지폈을까? 퇴임 후 돌아갈 대통령의 집이 있는 동네다.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한다는 청와대 비서관 3인방도 최근 잇따라 강남 아파트를 샀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도 모두 강남에 산다. 지난해 국회의원 292명의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아파트나 빌딩, 주택을 소유한 의원이 97명이었다. 강남 3구 국회의원은 7명이지만 전체의 3분의 1이 강남에 거주한다. 강남에서 아파트나 사무실을 전세로 빌린 의원도 10명이 넘는다.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 청도지만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에 나서거나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정부가 돌변했다. 여신심사 선진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출심사 때 소득과 갚을 능력을 꼼꼼하게 따진다고 했다. 가계부채 폭증과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놓은 대책이다. 강남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 잔치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먹튀나 다름없다. 강남 부자들로부터 토끼몰이 당하듯 집을 산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답은 뻔하지요. 알아서.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의적, 윤리적 따위의 수식어를 뺀 책임의 통감을 표명하고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의 기관인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자 고노 담화의 확인인데요. 물론 이런 상징성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거론된 동원의 강제성이라든지 엄밀한 의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 의원이 기득권에 찌든 정치인들과 손잡고
도로 새정치연합으로 회귀하는 것을 결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돌연 안철수 신당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측은 안철수 의원이 호남의 신진 세력 대신 구시대적 인물을 영입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호남 현역 의원 대부분이 안철수 신당 행을 택하면서 천정배 의원이 영입하려는 정치신인 소위 뉴 DJ들이 총선 인지도에서 밀린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라고 MBN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총국에는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천정배 사람 심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략 공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략 공천 제로 작전이 밑둥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온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최근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험지 출마론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친박계가 최근 밀어붙이는 듯한 험지 출마론이 사실상 전략 공천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거듭된 굴욕이네요.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이마저도 친박계와 청와대 공세로 백기를 든 바 있었죠.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것인데 전략 공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경향신문의 민일영 전 대법관 법관 독립성 침해 발언, 이런 제목의 기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퇴임하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이 전국의 초임 부장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1차 연수에서 최근 하급심에서 나온 일부 판결을 사례로 들며 법리적 소신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문제다. 100명에게 물어봐서 99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법리적 소신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통방해를 무죄로 본 사례, 제주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를 무죄로 선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라고 말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제주 강정마을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관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이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 판사는 강연을 듣는 방향에 따라서 너희들 하급심 법관들 까불지 마,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강연이 끝난 뒤 웅성대기는 했다. 저 양반 아직도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했다라고 말했다. 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의 그야말로 급속한 보수화, 이게 상식과 원칙으로 굳어지기를 이 꼰대분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레 기사로부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 문제가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국가의 범죄로 보고, 다른 하나는 한일 양국이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로 본다. 전자를 원칙론, 후자를 현실론이라 부를 수도 있다. 첫 번째 관점, 즉 원칙론에 설 경우 이번 합의 내용이 적잖이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해석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에 여러 일본의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같은 제언의 핵심은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범죄이니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운동단체의 간절한 요청에도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나마 진전된 것이 있다 하면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이 발족한 뒤 역대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낸 사죄의 서한에 담긴 일본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라는 부분에서 도의적이라는 새 음절을 뺀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인정하는 것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애매하게 처리해서 외교적 합의를 맺으려고 한일 외교당국이 머리를 짜낸 결과로 해석된다. 네, 어쨌든 도의적이란 말을 뺐다는 점은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을 냈다. 불가역적.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정대협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이 합의했듯 이 문제가 정말로 최종 해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합의가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아닌 역사적, 획기적인 외교 참사로 기억될 수 있다. 한겨레 길윤형 도쿄특파원 보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섣부른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내놓은 미완의 해법에 우리 정부가 들러리를 서는 듯한 모양새다. 이는 역대 정부가 법적 책임을 강조해온 입장과도 어긋난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돈을 내기로 한 방식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언급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앞서서 위안부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위안부 문제에 오래한 타결을 밝혀온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미국을 고려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외교적 해법이라면서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바란다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복잡한 논리를 펼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흔쾌하게 인정하면 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 지배의 모든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라고 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초반에야 국제 문제가 됐다.
일본군 위안소는 국제법을 위반한 전시 성노예제라는 견해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범죄라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 다른 쟁점들도 쉽게 풀릴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배상이나 지원이 아니라 법적 책임 인정이다. 이를 우회하려 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번 합의로 최종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부정해온 아베 정부가 비로소 이전 여러 정부의 인식 수준에 도달했으니 말이다. 어떤 길이 진정한 해법인지는 두 나라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한일 외교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문제를 얼버무리는 식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법을 위해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반응일까요?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이러합니다. 위안부 매듭, 남은 것은 아베의 진정성. 몇 페이지 넘어가면 엇갈린 일본, 우파들 너무 양보했다. 북을. 네, 이런 기사입니다. 결국 일본 우파가 한국에다가 너무 양보했다면서 속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결과에 우리 만족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그런 맥락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 발씩 양보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한 내용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 정부가 각자 국내 부담을 감수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네, 이 문장이 첫 문단에 있습니다. 아베 내각 들어서는 극우 세력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주요 인사 입에서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망언까지 나왔다. 그런 아베 내각이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한 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것도 책임 인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이렇게 사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기준점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우회적 수법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피해간 내용으로 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역사관이나 동북아 정세를 보는 눈,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이다. 대부분 80, 90대인 생존 할머니들은 올해에만 9명이 줄어 현재 46명이다.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합의 내용에 대한 최대한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논리적 구색을 갖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본뜻은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만 매달려서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말에 녹아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박근혜 정부만큼 급하군요. 한일 관계 개선이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소녀상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던 원칙에서 물러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서 공관의 안녕, 위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회견 이후 자기 나라 기자들을 만나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하루 전까지도 소녀상은 위안부 협의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일본 언론의 서울 남산으로의 이전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내놨었다. 하지만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기해온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소녀상은 한국이 철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 측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 협의해보겠다는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주장대로 소녀상을 이전한다면 국론 분열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네, 동아일보 기사는 이러합니다. 늘 한결같고 늘 일관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견해. 일본 측의 어떤 자세 전환,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이게 조기에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정의로운 해결보다 조속한 해결의 방점이 실린 듯.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진정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외면되고 여러 할머니들의 일생을 망친 책임 또한 외면되고 이런 미봉, 졸속 합의에 만족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원칙의 리더십은 갯불. 이번 회담 결과에 가장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인데요. 할머니들은 말 같지 않아서 헛소리 하는 소리예요. 어떤 할머니든지 그거는 말이지 응하지 않을 거예요.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다 보니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명예를 회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압력도 중요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려 하는데 한일 관계가 삐걱대는 데 대해서 미국의 부담이 컸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 첫 번째 이유, 아버지. 역사 전문 채널 히스토리 채널에 다시 읽는 역사, 호외의 한 부분. 일본과의 수교 협상을 서두른 배경. 그것은 바로 이번 위안부 합의를 서두른 배경과 일맥상통해 보이는데 그 이유, 다름 아닌 미국의 압력. 당시 미국은 국무장관 러스크의 이름으로 보내진 문서에서 한일 조약이 지연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늦어도 6월 22일 안에 타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압력이라고 그럴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서냉전, 소련하고의 그 첨예한 대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반공의 제1선에 있죠.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교 정상화가 돼야 미국으로서는 방위 체제에 큰 보탬이 될 테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일본한테 작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끌려 나왔다든가 능동적인 사태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일로 왜 일본에게 부담을 주느냐는 주장. 또 이웃하고 자꾸
서로 타박하면 창피하듯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한 그런 뉴스만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낙동강에서 12월에도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독성 남조류가 번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4대강 사업으로 사계절 녹조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매주 발표하는 낙동강 조류 현황을 보면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2주 동안 남조류 세포수와 녹조 판단에 사용되는 엽록소의 일종인 클로로필 A가 기준치를 넘어서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조류경보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겨울철에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강정고령보에서는 지난 7일 한여름 녹조가 번무하기 쉬운 조건일 때와 비슷한 밀리리터당 58,300개의 남조류 세포가 확인됐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4대강. 물이 많아져서 좋다. 이렇게 말이죠. 한 잔이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 훨씬 공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명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결정됐지요.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테고요. 외신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작성된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문 뉴스에서는 더불어 디모크라시 파티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투게더 위드 디모크라시 파티라는 해석을 붙였다. 더불어라는 한국어가 영어로 투게더 위드의 뜻이라는 설명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어로는 공동민주당이라고 표기한다. 공동민주당. 일본어 번역이 가장 한국어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기해서 더불어에 해당하는 일본어 토모니를 사용해서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앞서 2012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는 중국에서 의역한 신세계당이나 신천지당이란 이름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백화점 이름 같다는 의견,
신흥종교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의견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새누리당이 공식 발표한 이름은 신국가당으로 결정됐다. 네, 누리가 국가였네요. 새누리당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더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천 권은희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선언은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로의 전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주류 의원들을 향해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 직후 나왔다. 최재천 의원은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 쪽에 합류해서 창당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최재천 권은희 두 의원의 탈당에 김한길 의원이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한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 전에 탈당 의원들과 의논이 있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당적 문제, 즉 당적 변경 문제는 의원들 개인의 고독한 정치적 결단 아니냐,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탈당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전 조율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권의 관심은 이제 김한길 의원이 언제쯤 탈당을 감행할지, 탈당할 경우 얼마나 많은 비주류 의원들이 동조할지에 모인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겨레 분석 계속 보겠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의 동조 탈당도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서 김한길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은 어제 탈당한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민병두, 노웅래, 최원식 의원 등 수도권의 10명 안팎, 호남에서는 김관영, 주승용 의원 정도다. 이 가운데 탈당이 유력했던 최원식 의원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최원식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가야 할지 남아서 싸워야 할지 고심 중이라면서 조기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노웅래 의원도 탈당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과 야권 상황, 지역구 분위기를 두루 살펴야 한다라고 했다. 추가 탈당설이 나돌던 광주의 박혜자, 장병환 의원도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새해를 전후해서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으로 전북의 김관영, 전남의 주승용 의원 정도를 꼽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포커싱한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는 최근 며칠 동안 릴레이 회의를 열어서 단수 추천제와 우선 추천제를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 활용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배수진을 친 전략공천 방어막이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무성 대표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8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김무성 대표는 17.1%를 얻어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밀렸다. 그러니까 1위가 문재인 대표란 얘기죠. 16.5%의 안철수 의원은 턱밑까지 추격했다. 친박근혜계와 야권의 협공에 김무성 대표가 포위된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 측은 단수 추천이든 우선 추천이든 여론조사 경선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거 밀실 공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한 측근 의원이 와서 대표님,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 컷오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바보냐 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네,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향신문의 공천 룰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새누리당 이야기지요. 단수 후보 추천이나 정치신인 가산점, 이건 진실한 사람을 전략공천하고 배신자인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자아냈지요. 특히 단수 후보 추천 같은 경우 김무성 대표가 반대해온 전략공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다 영입한 인재도 단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룰에 포함시킨 것은 전략공천 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정치신인 10% 가산점도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은 장차관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신인으로 분류할 경우 TK 지역에서 이들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진단도 가능하겠지요. 네, 김무성 대표 이래저래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다음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쉬운 해고라는 인식을 벗기기 위해서 정부가 일반 해고 기준은 물론이고 절차마저 까다롭게 할 움직임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쟁점이던 일반 해고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서 일반 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며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 해고 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반 해고는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즉 업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퇴출을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육아휴직,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 점수를 낮게 준 뒤 곧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건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쉬운 해고를 없애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일반 해고를 엄격하게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재심을 권고했던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말이 복잡하지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뭐냐?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그곳에 그 터에 살던 농민들을 몰아낸 그런 사건이지요. 구로동에 있던 농지 수백 필지를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농민들은 토지를 임의로 불화하던 정부에 맞서서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1964년에서 68년 소유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8년부터 서울지검과 중앙정보부 등이 이 농민들을 소송 사기와 위증 혐의로 강압수사해서 소유권 포기를 강요했다는 것이 2008년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박정희 정권 중심부에서 벌어진 사건이지요.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 당시 수사를 받던 농민들이 불법 체포와 구타, 감금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점도 폭로됐다. 과거서위원회는 석방을 전제로 권리 포기를 강요받은 143명, 무리한 기소로 재판 중 사망해서 공소 기각된 12명, 유죄 판결을 받은 26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이후에 구로농민과 유족 다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해서 수백억 원대의 보상금을 인정받았다. 불법 체포와 감금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소송을 대리하는 검찰은 재심 참여자 가운데 80여 명이 무자격이라는 정황을 포착해서 이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는 것. 박정희 정권의 문제적 인권 침해 사건을 다시 엎어서 당시 판단이 옳았다고 무리하게 결론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이 XXX야 빨리 건너가. 지난 10월 21일 아침 10시쯤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 대학 교직원이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에게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면서 교문 앞에서 길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비리총장 이인수를 엄벌하라 이런 팻말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는데 이 교수는 보자마자 왜 첫마디가 욕인가 라고 묻자 이 교직원은 XXX네 안 건너갈래? 한 대 얻어 터질래?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네, 오랫동안 알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직원으로부터 얻어맞을래? 이런 폭언을 들었던 것이죠.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24분쯤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 산하의 수원과학대 정문 앞에서 이상훈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팻말 시위를 하자 이 대학 또 다른 교직원이 XX 모가지를 따버릴까라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법원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1월 25일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이상훈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을 쓰레기 같은 놈으로 빗대고 교협을, 그러니까 교수협의회를 개떡이라고 빗댄 것에 대해서 이재익 교수가 해명을 요구한 것은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교수님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개떡이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예, 정말 막말 김용민이 놀랄 만한 그런 막말입니다. 교육자 입에서 그런.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23살 여성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성형외과에서 양쪽 광대뼈와 양쪽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여성의 어머니가 한 달 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싼 값에 홍보 시연용 수술에 참여하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그래서 10분의 1 가격인 70만 원만 내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부산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했다. 의료기기 업체가 뼈를 깎는 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 명과 업체 임원 등이 수술을 지켜보았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오른쪽 광대가 문제였다. 의사는 뼈를 갈아내려고 오른쪽 광대에 기계를 집어넣었지만은 정상치보다 3배가량 더 강하게 힘을 준 것이다. 의사는 절개된 부분을 봉합하지도 않고 부산행 KTX 시간이 다 됐다면서 자리를 떠버렸고 남은 사람들이 절개된 부분을 봉합했다. 수술 후 여성의 오른쪽 광대뼈는 함몰된 것처럼 움푹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여성은 올 4월 서초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고 이들은 다음 주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기혼 남녀들 사이에서 썸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썸. 네, 한마디로 불륜, 육체적 관계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키워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빌려서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가 붕괴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가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그녀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아내라는 존재는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라는 남성 직장인의 말이 소개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분석에 따르면 썸은 정서적 외도의 초기 증상이자 부부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썸에 집착이 생겨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 경우 썸의 감정이 외도나 불륜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핑크렌즈 효과가 결정적인 촉매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애정이나 사랑을 품은 경우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기혼남의 경우 아내보다 잘 차려입고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일상의 고충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서적 동반자로 착각하기 십상이란 것이죠. 썸을 타게 되면 상대 여성이 현실의 아내보다 매력적이라서 자신과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남성은 본능적 충동이 강해서 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한국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어제 이어서 출근길 강추위가 계속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홍은전 작가의 한겨레 칼럼 8시 45분 단원고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원고 416 교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말에 안산을 찾아갔다. 그날 오후 마지막 아이가 이곳을 빠져나간 후 교실은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간절한 기도가 깨지고 참혹한 시간이 흘러서 소녀들은 하나둘씩 영정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부모들의 통곡 소리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이들의 흐느낌이 번갈아 이곳을 채웠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교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을 거슬러 흐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부모들의 그칠 줄 모르는 싸움과 4.16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기억투쟁이 교실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멈춘 교실 위로 그리움과 결연함, 희망과 저항의 지층들이 켜켜이 쌓였고 다시 그 위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았다. 참사 600일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은 이곳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기교육청은 다가올 1월 명예 졸업식을 끝내고 교실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교실은 재학생을 위한 것이며 죽은 이들의 흔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재학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추모를 포함해야 하고 재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실은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희생자들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교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행되는 입시 교육이란 더욱 가혹한 것이라고. 4.16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과 추모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학교는 말하지만 유가족은 알고 있다.
당신들은 구조를 모른다고 팽목항에서 유가족을 가로막던 이들이, 당신들은 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서 유가족을 모욕했던 이들이 이제 학교 앞으로 몰려왔을 뿐이라는 걸.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모두가 죽은 것처럼 누구도 지우지 않았는데 도처에서 세월호는 사라지고 있다. 2학년 6반 교실의 시계가 8시 45분에 멈춰 있다. 누군가 8시 50분에 맞춰둔 것을 뒤에 온 어떤 이가 조금 더 당겨 놓은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직은 모두가 따뜻하게 살아있던 때, 가만히 있으라는 죽음의 조술이 울려 퍼지기 전, 그리하여 무언가를 바꿀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간 8시 45분 단원고 교실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8시 50분 이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 무능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304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록을 삭제하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하여 1년 후 우리는 보게 됐다. 그들이 마침내 제 자신의 기억마저 바꾸어 버리는 것을. 그러니 아직도 세월호에 남아서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는 이 교실의 주인 남현철, 박영인의 자리에 앉아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 교실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조간 브리핑 업데이트 늦어서 죄송합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